김성환의 시사야. 답답하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와 민주당,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의 끝에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 결과 의사들은 집단 휴진을, 정부 여당은 의료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쟁점이 됐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진통 끝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보름째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의협회장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해놓고 합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요. 정책 중단이 아닌 철회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한다면서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밀실협의라면서 정부 여당이 의사들의 기득권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고 비판하는데요. 정부와 갈라진 의료계 그리고 시민단체, 나름의 논리는 있겠지만 이번 일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명분으로 내세운 공공의료 확충, 그것이 정말 누구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지난 100일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잠시 후 뉴스와 외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 공공의료 정책 관련 합의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태풍, 의사 집단행동 뉴스 속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100일, 중간 성적표는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제 정식 코너가 된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소 뉴스야를 책임져주고 계시는 분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론을 분석하듯 출연 첫날부터 본인이 고정이 될 걸 미리 예측하신 분이죠.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해남 배종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정이 예측됐던 남자.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네. 배종찬 소장이 이렇게 인기가 좋은지 몰랐어요. 다 뭐 시사야 덕분이죠. 인사이트가 있으십니다. 여기에 나오면 고정이 될 것이다. 인사이트를 갖고 오신 거죠. 두 분의 이런 개그 감각 때문에 아마 예리한 어떤 분석이라기보다는 개그 감각이 좋아하셨던 거 아닐까? 금요일 밤 10시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네. 시사야를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이제 균형 감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종찬 소장님이 워낙 이제 무게감 있으시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무게감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앉아야 균형이 딱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좀 팀으로 티를 한번 맞춰가지고 한번 좀 입고 나와서 청취자분들께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제작이 되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본론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이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의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전공의협의회 쪽에서는 위임을 다 하고 창구단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본 쪽에다가. 근데 우리는 합의한 적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진료 거부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평가하세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대결보다는 대화고
국민 여론이 계속 또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도 그런 후배들의 이야기를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아쉬운 부분도 있겠죠. 전공의협의회 쪽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재확산 2.5단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은 원점에서 얼마든지 토의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논의를 해서 좀 결정을 하는 그런 좀 여유, 그런 또 여론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논의를 하고 서로 설득을 해서 네. 뭔가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사실 전공의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이제 주장을 100% 다 반영해달라는 건데 사실 또 100% 반영하라는 주장이 정확히 뭔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을 철회하라는 건데 네. 정부 정책 철회와 원점 재논의와 뭐 당분간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각각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말처럼 지금 들리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의료 체계가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이 뭐냐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어떤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즉석 질문으로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1004 민정스님께서 지금 보내주셨는데요. 아재 개그 시작인가요? 정식 코너 고정 축하드립니다. 라고 축하 메시지도 벌써 들어왔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원장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았는데요. 지난 100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평론가나 이 여론 분석하시는 분들이 좀 곤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글쎄 저는 정확하게 점수를 매기기는 힘든데 네. 아주 뭐 최고 점수를 주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괜찮은 평가를 내릴 만은 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당대표를 평가할 때는 뭐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네.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첫 번째 당 내에 비대위니까 비상시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 내에 비대위원도 좀 참신하게 임명을 하고 당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아직 과정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점이고 좀 아쉬운 점은 이 부분이죠. 여당과의 협력 부분.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특징이 경제에 기반하고 있는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에요. 학자이기도 하고. 재정 전문가 네. 독일에서 재정 전문으로 그렇죠. 유학을 갔다 오기도 하죠. 민스터 대학에서. 예. 근데 어디 한 곳에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완전히 고집스럽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경제민주화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민감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이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발휘하지는 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배분 문제도 있었죠. 또 이 여당과 협력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도 좀 민감한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좀 정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당과의 협력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해보고 이제 좋게 평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국민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는 노력. 그동안 이 보수정당, 미래통합당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네. 상당히 이미지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워낙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샤이 보수가 아니라 샤랄라 보수가 돼야 되는데 샤랄라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이제 바꿔 나가는 노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게 평가를 내려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님. 뭐 이 문제는 아마 물어보면 대동소이하게 답을 할 것 같은데 누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점수로 따지면 저는 뭐 점수를 물어봤을 때 제일 그래도 무난한 점수는 역시 70점인 것 같습니다. 70점 정도 된다 이렇게 70점이요? 얘기를 하면 지금 네. 뭐 배종찬 소장은 방금 전에 좀 후하게 줬다고 하면 한 80점 이상은 될 것 같은데. 75점을 할까요? 역시 이제 70점이죠. 네, 70점이 네. 제일 네. 무난한데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박하니까 최근 3년간 최고점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이제 총선 성적이 안 좋았고 보통 그렇게 무슨 당이 총선의 성적을 그렇게 맞으면 한 몇 개월 동안은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것을 이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와중에도 계속 그렇게 당내 갈등이나 분열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건데 네. 사실 지금의 이제는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 총선 직후만 해도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로 갈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각자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제 시끄러웠고 네. 이 김종인 비대위로 오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등장하고 여러모로 뭔가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지금은 어쨌든 뭔가 자리를 잡고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다만 그러면 100점은 아니고 왜 70점이냐 이 부분에서 네. 마이너스가 30점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 당내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에 있어서 이 얘기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당내에서 공유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100% 완료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내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좀 잡음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쭉 얘기하겠지만 어떤 가치의 문제에서 완전히 합의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과제가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또 결정적인 어떤 뭐랄까요 원인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어떤 이 유명한 인물이고 이제 굉장히 그 정치의 원로이고 지도력 있는 인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자기 기반 없이 이 지금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극적으로 다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충분히 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서 자기가 공언한 대로 이제 좀 중도 개혁적인 그런 정당으로 이 국민의힘을 만드느냐 그 과제가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두 분이 네, 관록의 정치인이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2017년도 보수가 무너진 이후에 네. 그래도 지금 당을 추스리고 있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만큼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2016년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총선에서 이기게끔 만들었던 것이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험과 또 어디에 그 인식 어디 쪽에만 몰리지 않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게 외연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또 능력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정말 좋은 점을 지적한 것은 그동안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면모를 보면 어떤 위기 관리 능력 그러니까 비상시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요. 그런데 아주 정상적인 시기에 본인 스스로가 많은 지지층들을 스스로 이끌면서 이 정치권의 변화를 모색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는다. 그 점에서는 좋은 평가를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평가를 또 내릴 수가 있죠. 두 분 말씀하신 거에 논점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네. 뭐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임위 배분 문제에서도 그랬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갖고 오지 못하면 그냥 18개 다 가져가라.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서 결국 지렛대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맥없이 여당한테 확 끌려가면서 부동산 3법이나 이런 법안들 그냥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시 이낙연 대표 들어서고 난 다음에 법사위 다시 돌려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십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당내 설득 공유 이런 것들이 100%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른바 이제 수구보수라고 불리는 이런 그 어떤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당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까지 DNA까지는 아직까지 바꾸지 못한 것 같다. 이게 외연 확장에 관한 문제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배종찬 소장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태도 명확하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어느 부분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네. 왜 그럴까? 본인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면 이것 자체가 균열의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네. 만큼 비대위원장은 역시 비상시국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자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도 누가 될지 모른다. 네. 부산시장 후보도 결정되기 없다. 대선 후보는 처음에는 40대 경제 전문가라 그랬다가 지금은 또 홍정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일단 당에 들어와라. 그래야 선거의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DNA가 명확하지가 않다. 근데 이게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런 비상시국에서는 들어가서 얼마든지 본인이 노련하게 유연성을 가지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또 이 비상시국에는 누구든 비대위원장이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조직이 안정화되면은
그때는 본인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도 여당하고 협력에 있어서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낸다든지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그럼 대안은 뭔지 이걸 이제 제시를 한다면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안보 부동산은 뭐다. 근데 지금 사선 연임 금지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정이 안 되거든요. 네. 이것도 워낙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건 계속해서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하는 동안에도 지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네. 계속 말씀하셨듯이 뭐 선거에 너 누구를 낸다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선거에 누구를 내야 되는데 낼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봤는데 이런저런 사람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도 그런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장 문제도 분명히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뭐 우리는 전부 다 여당에게 준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제 많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이제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광화문 집회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럴 때도 사실은 그 이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 그리고 당내에 의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원외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 참가한 그런 정황이 있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은 어떤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정광훈 목사와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 수준에서만 얘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사례들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당내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어떤 찬반 논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대립되어 온 구도가 김종인 위원장과 중진들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네. 3선 이상 중진들이 계속해서 어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을 날리면서 뭐 재보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대권 주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속 김종인 위원장과는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상임위원장이 되고 싶어 할 만한 사람도 대부분 그 중진 의원들이죠. 상임위원장은 뭐 3선 이상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이제 그렇게 맞물려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 중진들이 사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와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 중진들하고 싸우려면 이 손해가 막심합니다. 과거에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맡았을 때 당내의 중진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이 네.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텃세를 해서 옛날에 이제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밀려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뭐랄까요? 이 당내 구도가 초선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경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또 그것을 뭐랄까요? 좀 용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강경론들이 이제 김종인 위원장 뒤에 숨고 그리고 그런 강경론들이 중진들하고 했던 대결 구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그 사이에서 사실은 좀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국면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이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시원시원하게 이제 밀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분열된 구조를 얼마나 이제 좀 다시 지도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이제 만들 것이냐에 달렸는데 사실 과거 같으면 이런 게 이제 계파 갈등이죠. 계파 갈등으로 외화됐었어야 되는 것들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계파 구조가 다 붕괴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두 분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이 근본적으로 비대위 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 그렇죠. 이런 점들이 명확하게 입장을 좀 밝히면서 당을 좀 리더십 있게 끌고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좀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그렇죠. 하니까요. 근데 이 시기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화력이 있죠. 왜냐하면은 당이 지금 누군가가 이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또 한편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 또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리 네. 이걸 가지고서 해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만큼 어려운 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정리정돈이 잘 되면 참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내에서 역할은 정제정돈.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당이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최근에는 또 부동산 정책 또 반사이긴 했지만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당 내에서의 불협화음이 크지 않다.
모두 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이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비례 5번째 비례 의원이 됐지만 그 다음에 탈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조직 속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보면은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의원총회 등에서 결정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기본소득으로 가야 된다. 경제 민주화를 대신할 수 있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 아니냐. 사선 연임 금지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이제 당내 반발에 부딪힌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관철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걸 떠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떻게든 당에 대한 비호감을 좀 호감으로 바꿔가지고 정치적인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 이제 4월 보궐선거였거든요.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또 결정지어집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또 대선까지 당대표로 또 전환이 돼서 계속 가든 아니면 보궐선거에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의 리더, 당대표의 의사결정 구조와는 다른 것이죠.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설득하고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 당의 미래는 없다. 그것을 충실하게 보좌하는 역할을 이제 비대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또 이 다른 의원들은 김태흠 또는 장제원 의원들은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중진들은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세 가지가 다 좀 섞인 느낌이 좀 드는데요. 조금 분리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정리를 해줘야 되나 봐요. 원래 정리 잘하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좀 바꾸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또 지지율로도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박하기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이제 한계성이나 이런 것부터 먼저 얘기하니까 그러는 건데요. 일단 토대가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나 이런 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지금 자연스럽게 아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주제를 좀 나눴잖아요. 이 DNA를 바꾸는 것 이게 정강 정치에 관한 문제. 그리고 한 축으로는 뭐 이른바 이번에 이제 광화문 도심 집회와 이제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이런 쪽하고 어떻게 선을 그을 것인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겠다고 표명하는 문제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점을 가지고 지금 정강 정책까지 보수를 어떻게 좀 혁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를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앞서서는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또 이제 그 어떤 그 여의도 원조리에서 봤을 때 기분이 그런 것이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그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뭐 사과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정강 정책에 이제 첫머리에 기본소득을 갖다가 놨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또 보는 사람들 밖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저거 뭐지 이렇게 좀 놀랄만한 어떤 일이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좀 시사 평론가 뭐 이런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긴 했지만 뭐 과거에도 무릎을 꿇은 적이 있었고 또 당내에서 이제 그 5.18 망언을 한 사람들을 뭐 명확하게 징계도 못하면서 뭐 무릎 꿇는 걸로 다 이제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유권자들이 볼 때는 뭔가 그래도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제 이미지는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정치권이라는 데가 이게 뭐 최근에 더더욱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자기들이 이제 좀 뭐랄까요 단 거는 삼키고 쓰면 뱉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정당화라는 모습만 계속 보여줬는데 이렇게 자기 약점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이제 계속 있었던 장소보다 이제 중도적으로 더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메시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이제 좀 지지율 상승이나 이런 것도 있었던 건데 다만 앞서 하셨던 것 같이 광화문 집회에서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쟁점화되니까 다시 이제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국면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분명히 김종인 위원장이 추진하고 가려는 방향에 있어서는 국민적 동의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반대의 어떤 국면에서 그러한 DNA를 확실하게 바꾸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은 바로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마 지지율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배종찬 소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숫자를 많이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려는 방향은 아무튼 확실하게 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DNA도 바꿀 수 있는 것이겠죠.
거죠.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떤 중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은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오른쪽에서 조금 왼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고 네. 2016년을 보면은 또 왼쪽에 있던 것을 조금 가운데로 옮겨 넣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오른쪽이라고 판단한다면 보수, 강성 보수, 그리고 이제 태극기 부대와는 손절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과연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는지. 근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게 뭐 단칼에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대구 대구 경북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든 비판을 하든 또는 본인이 2012년에 기여를 했지만 정작 당선되고 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서는 경제 민주화 관련된 행보는 보지 못했다. 약속을 지킨 것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강성 보수, 태극기 부대와 손절이 되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내느냐 첫 번째. 또 하나는 이 중도 쪽으로 가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과 함께 갈 수 있느냐, 지지층들과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만 내 발언만 가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끌고서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건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결국 대구 경북에도 여전히 보수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막무가내로 이탈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도 결코 국민의힘으로서는 달가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영향력이 유지된다면 몰라도 만약에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내려간다. 만약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중도 쪽으로 갈 수 있는 견인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은 분명히 중도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또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아직 100일까지는 그것이 완연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더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정강정책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본소득, 우리 경제민주화. 사실 경제민주화는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넘어가는 그 시점에 대선 때 지금 그 대선 공약으로도 얘기했다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 그거 안 하겠다 이렇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거의 경제민주화가 유행어였죠. 네. 근데 그런 걸 다시 끌고 온다거나 뭐 사선 연임은 또 안 되긴 했지만 뭐 대북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많이 바뀐 모습들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런 걸 다 수용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지금 이게 완전히 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강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선거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모호하다고 하는 평가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2012년에는 경제민주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고 2016년에는 좀 더 중도로 외연을 확대하면서 이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둘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효과가 이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제 이른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데 지금도 보면 기본소득이 있고 다른 또 이 정강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중도적인 또 혁신적인 이런 안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걸 유권자들이나 특히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런데 경제와 관련돼서 좀 혁신적이고 그리고 저 진보적인 인식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재벌 위주가 아니라 오히려 재벌을 해체해야 된다고 아주 강한 발언을 했던 부분은 진보 쪽에서도 긍정하고 평가를 좋게 할 정도의 그런 또 반응을 얻어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은 코로나19 감염 국면이고 간판 정책이 이 경제 또 경제가 좀 더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에 또 부각시키는 것은 좋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과연 더 많은 국민들이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 쪽에서도 열광할 만한 간판 정책은 뭐냐. 이건 사실 충분히 고민을 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김종인 비대위원장 혼자만의 아이디어로 될 일이냐.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관록도 많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강정책이라는 것이 아주 좀 숙고가 되고 이것이 이런 거야말로 정말 보수정당 국민의힘다운 간판 정책이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지지층들이 와 하고 이제 달려들어서 우리 이제는 지지해야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 뭔지를 난 모르겠다. 그래서 국민의당하고는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당과의 다른 당과의 연대나 통합도 사실은 정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정책에서 서로 교감이 될 수가 있어야 이게 연대나 통합도 지지층까지 함께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기본소득이나 또 이 정치 개혁과 관련돼서 제시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또 비대위의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좀 간판 정책이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좀 이 기대감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 수 있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네. 요즘 이제 보수 정치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뭐 공정, 정의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근데 그런 부분으로는 이번 정강 정책은 뭐 충분히 이제 나아가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기본소득을 놨는데 사실 이 기본소득을 놓은 거에 대해서 야 상당히 좌파적으로 갔다 뭐 이런 분위기도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보고도 그랬는데 내부에서는 이게 좌파 단체 같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불만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강 정책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걸 부결시키거나 했을 때 지난번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 부결된 것 마냥 그렇게 좀 여러 가지 혼란으로 비춰지고 그러면 이제 안 좋으니까 이제 뭐랄까요 울며 겨자 먹기처럼 이제 수용을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맨 처음에 기본소득이 들어간 것도 사실은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파격적인 것이지만 그나마 이 많은 것들 중에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의제가 사실은 기본소득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좀 보편적 복지라든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뭔가 나눠주는 복지의 개념도 들어있지만 사실은 미래적인 어떤 산업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이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당위도 섞여 있는 그런 주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소득을 추진하지만 지금에 있는 복지 정책을 축소하고 정리함으로써 이 기본소득이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합의가 가능한 정책으로서 좀 1번에 기본소득이 올라온 측면도 있다. 이걸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정강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셨듯이 범보수의 어떤 정치의 하나의 의제로서의 어떤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냐 이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지금 기본소득도 말씀드렸지만 공정이나 정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어떤 가치들이 계속 발굴하면서 얘기를 해 나간다면 뭐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조건은 조성되지 않았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점점 이렇게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잠시 예. 짧게만 추가하면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냥 단순히 기본소득 그러면 경제민주화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기본소득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을까? 근데 기본소득이라고 했는데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신현학 씨가 보건사회부 장관일 때 그때 옛날 얘기 하시는군요. 교수로서 의료보험 제도를 제안을 했던 인물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네. 의료보험은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정강 정책과 함께 좀 분위기를 약간 전환하는 차원에서 좀 짧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국민의힘 이 당명 어떻게 평가하세요, 두 분은? 네, 무슨 힘 이러면 당장 힘을 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행동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뭐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느낌은 이제 좋은데 다만 이제 입에 찰싹 붙지 않는 그런 단점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기존의 이제 보수 정당의 지지층들이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이름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맥락이 이거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이름이다.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만 어쨌든 변화를 얘기하는 뭐 이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고 다만 이게 길게 갈 이름이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 국민의힘으로 바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통합이 들어가는 정당은 이게 뭔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또 이 분석을 통해서 당명을 바꿨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걸 거예요. 국민의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팔, 국민의 팔뚝, 국민의 발. 아니 그러니까 뭐 당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여론을 깨뚫고 있느냐. 그래서 영국 노동당이 수십 년 만에 집권을 할 때 엄청나게 여론조사하고 엄청나게 데이터 분석을 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여론조사를 해야 되죠. 네. 국민의 힘에 기대하는 국민 여론은 무엇인가. 이것이 좀 충분히 녹아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용을 확 바꿨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도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을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연락을 못 받았네요. 아 그러게요. 네. 지금 그거 서운한 걸 좀 얘기하시는 건데. 근데 국민의힘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자꾸 또 부르다 보니까 입에 좀 붙기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영화 제목 같기도 네. 하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3분의 2 넘어간 지점에서 지금 제가 중간에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고 당을 좀 중도 쪽으로 끌고 가면서 국민의 평가가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성적표를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있는 이제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지금 임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두 분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김성환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DNA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미지 바꾸는 식의 그래서 뭐 경제민주화다 기본소득이다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수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좀 근본적인 구조적인 변화, 당내 혁신이 이걸 좀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네. 그래서 구조적 변화가 있을 때, 당내 혁신이 있을 때 이 김종인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지율 상승인데 호남에 가서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 그것도 네.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수도권 지지율이 올라가야 내년 보궐선거도 그렇지만 대선 승리의 발판이 되는 것이거든요. 수도권 지지율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네. 이게 좀 당이 확 젊어지는 그런 세신이 필요할 거고 마지막은 뭐 인물 이 누가 나가는 것이 좋을까 대선 후보가 됐든 누가 됐건 간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됐든 간에 예. 정말 이 인물을 잘 선택하는 것 누가 이 선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보궐선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승리로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궐선거 그리고 이 수도권 지지율 그리고 당내 혁신 중요해 네. 보입니다. 이게 뭐 오늘 뉴스를 보면은 오늘 뉴스까지는 안철수냐 아니냐가 좀 쟁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여러모로 이제 앞으로 장제원 의원이 주최하는 뭐 포럼에서 뭐 연설도 한다고 하고 또 지금 국민의당 반응이 국민의힘하고 통합 논의가 나오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막 우린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 살다 보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좀 중진 의원들 위주로 안철수 빼놓고 이 재보선과 대권 얘기하는 거는 뭐 어려운 얘기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고 싶으면 당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통합 내지는 뭐 입당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사실 어떤 이해관계의 차이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또 말 안 들을 사람 한 사람 데려와서 키워주는 것은 뭐 자신의 어떤 영향력 유지나 앞으로의 전망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자기가 이끌려고 하는 당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확실히 자기가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초선 의원들 중에 좀 발굴을 해서 선거에 한번 내보내고 싶다 이런 그림 아니냐 이런 좀 해석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신문에 나온 얘기 이름들은 뭐 윤희숙 의원이라든지 네. 우리 부동산 연설로 한번 휘어잡았던 그다음에 이제 검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김웅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고 부산의 경우에도 이제 뭐 이 김미애 의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한 사람 제가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분께는 대단히 죄송한데 이분 하여튼 두 분 정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이제 기사에서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새로운 인물도 새로운 인물이지만 결국 당을 어디로 혁신하고자 하느냐 이것에 힘을 얼마나 실어줄 수 있는 것이냐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 대권까지 가는 과정에서 당의 칼라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당내 구성원들에게 합의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도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배종찬 소장께 지금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인물군 얘기 잠깐 이제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안철수 대표가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안철수 대표도 국민의당과 연대나 통합하는 것이 국민의 힘이 될지 이렇게 또 상당히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지지층의 성향이 다르다. 또 정책적인 교감이 있어서 완전히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힘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있죠. 참 쉽지만은 또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지평을 좀 넓혀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어느 접점에서 또 만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겠죠. 지금 청취자 2405님께서요. 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사평론계의 어벤져스 세 분을 금요일마다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다니요. 덕분에 한 주간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듯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분 나오시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요. 앞으로 계속 네. 놀랍고 지혜롭고 훌륭한 청취자시네요. 이 프로그램이 이 시간대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또 노력을 좀 완벽한 진행자 김성환과 훌륭한 청취자들 그리고 한마디를 던지질 못해. 오늘 많이 나가서 충분히 부족한 비대위원장 특집이 아니라 김성환 진행자 특집이죠. 네. 이 토론 진행할 때 자꾸 토론자들이 싸우거나 다른 얘기할 때 진행자가 얼마나 고충이 있는지 제가 지금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지난 보름 동안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던 정부와 의료계가 밤샘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중원,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속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건 밀실야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보라 공동대표 연결해서 정부와 의정 간 합의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계가 합의안을 일단 만들긴 했습니다. 이번 합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의협과 대전협이 2주간의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유력시 파업을 한 끝에 오늘 의사협회와 민주당,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이제 합의안을 냈는데요. 참 저희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사협회가 엄청 반대했던 공공의대 신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나 공공병원 종사자들,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면서 꾸준히 국회 토론회 등 여러 논의 과정을 거친 끝에 이제 좀 그렇지만 좀 그 제안에 비해 좀 미흡한 안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의협과 민주당이 만나서 보건복지부 만나서 이런 합의들을 다 이제 일단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여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그런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이 이제 일단 다 의협에 의해서 중지된 그런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 여당이 백기투항했다 이런 비판 성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인의협에서도 그 주장에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도 일단 의협이 일단은 그러니까 정부가 의협의 그런 무력 시위에 이런 파업에 결국은 이제 다른 대안이 없이 합의해주고 모든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주 미흡한 개혁안이었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아주 미흡한 개혁안이었지만 그마저도 후퇴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의사들이 사실상 진료를 거부하고 이 집단 휴진을 하는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해 놓고 현 상황이 호전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의사협회 측에서 너무 이제 계속 무력 시위 이렇게 좀 합의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본인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계속 파업 시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어쨌든 이제 피해를 받은 환자들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이제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실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학병원들에서 입원 수술 이런 것들이 연기되면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게 상당한 압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합의안을 두고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 이 협의가 없었다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인후협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지난 그 2주간에 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파업하는 그런 이제 행보를 보면서 이렇게 파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서 뭐 면담도 하고 뭐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완전히 대전협의 입장을 다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대전협이 요구한 철회라는 말을 넣진 않았지만 그래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 뭐 이런 게 상당히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전협은 정치인의 말은 뭐 믿을 수 없다. 철회라는 말을 명문화하지 않으면은 뭐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좀 파업을 위한 파업을 하는 게 아닌가. 좀 저희도 이게 파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의사협회하고 이 전공의협의회하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 그다음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전면에 많이 드러나진 않았지만 의대협이라고 해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모임, 그분들도 이제 국시 거부, 수업 거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 단체가 동등한 듯 동등하지 않은 이제 서열 구조인 거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쪽 분들이랑은 잘 모르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협은 좀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대전협은 좀 계속 젊은 의사 비대위 이렇게 주장하면서 뭔가 강성 투쟁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협이라고 부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쪽에서는 정부가 그 대한의사협회 쪽하고 뭔가 합의안을 만들 때 우리한테 전혀 이 합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같이 범무력의 투쟁이 이런 걸 만들어서 같이 공동의 투쟁을 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네네. 네. 근데 지난 밤 동안에는 의협과 최대집 회장이 그렇게 국회와 보건복지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전협을 좀 배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대전협 회장은 자기는 자고 일어났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여튼 모든 국민이 다 지금 주목하고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내부적으로 좀 뭔가 잘 소통이 되지 않는 모습을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약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전협 쪽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다시 이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이번 합의문 보면 의정협의체라는 것을 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정협의체가 지금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어떤 단위나 의사협회가 들어갔을 때 이 논의가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정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협과 정부가 이제 의료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의협과 정부가 협의를 하자 이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보건의료 직종, 간호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 이런 건 다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배제해라. 의사와 정부만 이야기하자. 이제 그렇게 그런 단체를 구성하고 싶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정말 의정협의체가 구성되는 그 의정협의체 안에는 의협과 대전협 이런 거는 들어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의사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의사단체와 정부 이렇게만 모여서 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의정협의체를 계속 주장하고 그거를 이제 이번 합의에 명문화시켜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더 반발하고 일신야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의료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국민의 건강과 정말 직결되는 것인데 국민들을 배제하고 시민들을 배제하고 의사와 정부만
그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뭐 단체든 이런 여러 쪽의 그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주체들도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는 특히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 시스템이 이제 건강보험 정책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예. 어떤 의료 체계가 이제 그 의료 체계에 어떤 비용을 줄지 말지, 그러니까 건강보험에서 이거 비용을 지불할지 말지, 그럼 지불하면 얼마나 지불할지 그런 이제 어떤 습관, 돈을 관장하는 건강보험 체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안에는 지금 그 의료 소비자 단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 단체 그리고 의료 직능 뭐 치과 의사 한의사 모든 그런 의료 보건의료 직종 그다음에 그것을 좀 관장하는 중립적인 입장의 정부 이 세 단체가 그러니까 비율로 1:1:1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든든하게. 근데 이제 이런 1:1:1 이런 구조 하에서 적어도 이제 건강보험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의사협회는 이런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직능의 의견을 대변하고 특히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는 배제하고 의사와 정부만 의료 정책을 협의하자라는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제 이번 과정에서 이제 얻어낸 거고 예. 그런 것입니다. 네, 지금 참 합의론은 이끌었지만 서로 지금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또 뭐 환자단체는 환자단체대로 서로 간의 불만들이 지금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인의협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이번 합의뿐만 아니고요.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저희는 의사단체이지만 저희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었던 단체이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의사 전문가이긴 하지만 시민사회들의 사회단체 입장을 함께 대변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또 저희 입장을 가지고 정부에 계속 제안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과정에서 참 의사들이 되게 엘리트주의와 그다음에 어떤 피해의식 이런 거에 똘똘 뭉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의사 사회 내에서도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좀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그런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보라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